그래서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하고 이제 스마트 농업하고 이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흔히들 생각하는 건 이제 생산 중심의 농업을 생각합니다. 농업의 경우도 뭐 생산뿐만 아니라 이제 유통이라든가 소비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농산업의 이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농산업의 영역을 후방 농업 또 전방 농업 이런 표현을 이거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이건 뭐 다른 데서도 이제 사용되는 용어고요. 후방 농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 농업을 이제 그 지탱해주는 이제 그 지원하는 이제 농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농업 생산 투입제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종자라든가 농약이라든가 비료라든가 뭐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필요하죠. 이런 것이 없이는 뭐 이 요즘 이제 농업을 할 수 없는 거고 뭐 옛날 같으면요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소 한 마리 이제 끌고 와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죠. 뭐 생물 자원이라든가 생산 관련된 뭐 보조 서비스 여러 가지들이 이제 후방에서 농업을 이제 지원하는 서비스고 전방 농업은 이제 요 농업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서 특히 이제 식품 이제 가공 형태라든가 뭐 여기 유통도 있지만 이제 식품을 이건 뭐 농산물을 이제 유통하는 거 차원하고 또 이제 이 식품이라든가 가공된 결과물을 이제 유통한다거나 마케팅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방 농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로부터 의약품이라든가 화장품 소재 그래서 그 뭐 화장품 영역이 농업하고도 또 이제 깊게 연관이 돼 있는데 이런 이제 소재를 이제 만들어내고 그런 건 이제 그냥 농산물 자체라기보다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가공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전방 농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의 결과물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농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요 부분 보통 농업의 이제 핵심 부분 코어 부분에 대한 거로서 이제 핵심 기술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이죠.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제 여기에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그 스마트팜이라는 게 이제 더 이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뭐 IoT 뭐 인공지능 뭐 좀 어려워 보이긴 했는데 뒤에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이제 여러 측면으로 좀 소개가 약간씩 됩니다. 요런 핵심 기술들이 이제 실제로 표현되는 형태는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무인 드론이라든가 환경을 자율적으로 제어한다거나 또 수확을 하는 이 지능형 그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농기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제 그 응용된 그런 이제 그 실질적인 이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뭐 뒤에서도 좀 소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과 뭐 빅데이터가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뭐 핵심 기술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사물 인터넷, 뭐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그리고 뭐 모바일이라든가 인공지능 뭐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 자체의 기술을 뭐 여기서 소개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이제 사물들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 농업 환경에서 이제 사물 인터넷이 사용되는 거는 어떤 뭐 농작물이라든가 뭐 가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센서를 통해서 감지를 하는 거예요.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센서들이 설치돼 가지고 뭐 그냥 뭐 온습도 환경이라든가 우리 사람들도 뭐 그냥 이렇게 뭐 에어컨이라든가 여름에 더울 때 이제 에어컨을 틀고 추우면 뭐 난방을 이제 가동을 하듯이 이 작물한테 이제 가장 좋은 환경을 현재 상태가 이제 어느 정도인가 그런 걸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서비스들도 이제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사물 인터넷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또 변화무쌍한 뭐 여러 요인들도 있고 향후 이제 더 재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빅데이터가 지금은 상당히 큰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병해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작물에 뭐 병해충이 뭐 있나 하는데 작물들에 상당히 많은 병해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병해충이라 그러는 게 해충은 우리 이제 그 벌레들이고 병은 우리 사람들이 뭐 질병 앓듯이 그런 질병으로 해서 이것도 이제 다른 분야예요. 농업 영역에 보면 전문 영역이 따로 있어요. 병을 연구하는 분들, 해충을 연구하는 분들, 뭐 그 해충도 이제 작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느 환경에서 또 이제 나타나는가 그런 것들도 이제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줘야 되죠. 작물들의 이게 그냥 뭐 해충이 그냥 몰려오면 큰일이니까 이게
또 이 사실 온실이라든가 이렇게 탄탄하게 돼 있는 데들도 보면 이 균들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사람 옷에 묻어서 들어간다거나 틈새를 통해서 들어간다거나 그런데 이런 게 하여튼 병해충 같은 거는 이제 그 예찰을 잘해야 되고 어느 환경에서 병이라든가 이 해충이 이제 병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해충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은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상정보에 따라서 이제 작물의 이제 최적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수확량 예측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애들이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이런 이제 툴을 통해서 이렇게 그 계산을 해보면 수확량이 생각보다 예측이 잘 돼요. 그러니까 쌀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대표적인 작물 같은 경우 과거 데이터들을 쭉 수집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거를 이제 그 미지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고서 이게 예측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나 보면 거의 그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후 조건이라든가 그해 이제 뭐 평균 기온 그리고 뭐 강우량 뭐 그런 거 같은 거 이제 강수량 같은 거 뭐 그런 걸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예측을 해보면 거의 이제 맞아 떨어지게 되는데 그 수확량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예측이 가능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 정보까지 이제 예상이 이제 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그렇게 그 정확하게 되지는 않지만 이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다 수집을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사실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은 잘 키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잘 파는 거가 더 큰 관심사예요. 제가 벤처농업대학을 다닐 때 보면 그 당시 재학생이 그 한 1년 과정으로 이제 농업인들이 이제 다니고 있는데 주말에 이제 1박 2일로 1년 동안 이제 다녔었는데 그때 보면 농민들이 제일 관심 갖는 분이 유통하는 분들이에요. 유통하는 분들은 이제 다 몰려가지고 내 거 좀 팔아줘 뭐 그런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사실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이 유통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가격이 뚝 떨어진다거나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좀 복잡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물 같은 걸 만든다 이러면 값이 일정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 재배를 하면서도 이거 값이 뚝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 언제 되면 값이 올라갈까? 그런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농업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젊은 농업인들 보게 되면 가령 딸기 같은 거 출하 시기를 한 열흘 정도 땡기면 이게 이제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다거나 사람들이 이제 귀할 때들은 이제 더 먹고 싶은 이제 습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좀 여러 방법으로 농업인들도 많이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고 있죠. 우리가 먹는 시기도 딸기 같은 게 예전에 보면 한 5월 말 6월 이런 때 먹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때 거의 들어갈 정도가 됐는데 또 요즘은 또 연중 또 나오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딸기가 그냥 그 밭에서 재배했지만 지금은 밭에서 재배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다 이제 온실에서 재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환경들이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또 이제 농업에 이제 활용되는 사례인데 아주 기본적인 사례로서는 이 병해충 같은 거를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잎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걸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여러 이제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이건 질병이 어떤 상태다. 그래서 어떻다 하는 걸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데이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있질 않아 가지고 이게 좀 그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이제 속도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근데 현재 연구들의 경우는 이제 좀 활발하게 진행들은 되고 있고 연구 논문으로는 이제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질병을 공부하는 그쪽 연구하는 교수님들의 경우는 이런 거가 이제 향후와 하여튼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어떤 질병에 대한 걸 이제 미리 예찰을 한다거나 이러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가축에 대한 것도 얘기했지만 이 질병 같은 경우도 초기에 이게 무슨 병의 징후가 있다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기의 징후를 알 수 있으면 지금은 이제 무슨 농약을 뿌려야 된다거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걸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정해진 시기에 뿌리는 거라고요. 정해진 시기에 뿌리니까 사실 농약이 이제 과다하게 뿌려지게 되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지금 해마다 하여튼 기상 조건이라든가 여러 복합적인 환경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 같은 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서 이거 지금 뭐가 이제 무슨 병이 이제 나오겠다.
그럼 그때 이제 뭐 비료나 농약 같은 거, 적당한 이제 농약 같은 걸 해주게 되면 그런 농약 살포량도 이제 상당히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스마트화되면서 이 농약 살포량 같은 거는 이제 상당히 줄여주고 있어요. 해외 사례에서도 보면. 그리고 이제 돼지 같은 경우, 이 돼지는 요 그림을 그려놓은 게 AI 기반 양동 관리 시스템 중국으로 해놨는데 중국의 알리바바 뭐 이제 그 쇼핑몰 뭐 이런 거로 해서 뭐 유명하고 그러지만 거기서 이제 돼지를 많이 이제 자기네 이제 주식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먹는 돼지 양이 전 세계 한 절반 정도를 먹어요. 예전에 보니까 한 51%뭐 이렇게 먹는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돼지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친구들의 경우는 돼지 사육 농장도 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키우더라고요. 어떤 분이 뭐 외국에 교육받으러 가서 돼지 농장주라고 중개에서 오신 분이 얘기해서 몇 마리나 키우냐 했더니 40만 마리 키우고 있다 그랬다는데 사실 뭐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뭐 엄청난데 근데 이제 더 확장해서 키우려고 그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전 세계에서 먹는 돼지의 반을 중국에서 먹어야 되니까 돼지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 돼지의 경우 이제 여기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적외선 카메라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열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뭐 병원에 가면 요즘 좀 그렇게 좀 덜하는데 하여튼 제일 먼저 체온계에 꼽잖아요. 가축 같은 경우는 체온이 이제 이상이 오게 되면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질병으로 이제 예찰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적외선 카메라로 이제 체온을 측정을 하고 또 돼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 몸무게 이 돼지 우리가 생각해도 돼지같이 먹는다 그러는데 잘 먹어야 되는 놈이 이게 안 먹는다. 그러면 이제 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무게 같은 체중 같은 거 이제 측정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체중계를 이제 통과하게 해가지고 얘네들 이제 질병 같은 거를 예찰을 하고 왜냐면 이게 지금은 돼지를 밖에다 내놓고 키우는 게 거의 없어요. 뭐 외국에는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은 아직도 그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돼지 키우는 농가가 평균 한 농가에서 평균 사육두수가 2,000마리 이상이에요. 2,000마리를 그냥 풀어놓으면 뭐 냄새가 뭐 진동을 하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이 가둬서 키우는데 가둬서 키워도 뭐 창 열어놓고 그러면 냄새가 엄청 지독하거든요. 돼지 같은 경우 소는 냄새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냥 약간 오픈된 공간에서 키울 수 있는데 돼지는 무창돈사라고 해서 아예 창이 없이 키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뭐 감기가 걸렸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애들 다 감기 걸리는 거예요. 요만한 공간이면 아마 뭐 엄청 많이 들어요. 이만한 공간은 한 5, 60마리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빡빡하게들 얘네들이 존재를 하니까 환경이 안 좋으면 금방 병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제 돼지 농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농가들도 선도 농가들 대부분들의 경우 이 ICT 설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축산 쪽의 경우 이쪽이 이제 많이들 이걸 하고 있고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많이 이 축산에 이제 스마트팜 얘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게 병에 또 취약해요. 얘네들이 태어나서 그냥 끝까지 가면 좋은데 뭐 한 10% 15% 정도는 죽거든요. 근데 사실 값도 비싼데 중간에 많이 죽으면 하여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환경을 좋게 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최소화시키는 것도 큰 임무죠. 근데 하여튼 돼지 경우 한 6개월여 정도면 사람 때문에 하여튼 뭐 이 살처분이 되기 때문에 살처분이라기보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뭐 사료값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한 6개월 정도의 출하를 시켜요. 얘네들 실제로 그냥 놔두면 뭐 3년, 뭐 10년 이렇게도 살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사람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돼지들 보면 좀 미안한 마음도 좀 들고 그러더라고요. 볼 때마다 그걸 모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나서 보니까 뭐 삼계탕 같은 경우도 뭐 불과 한 30여일 정도 키우고서 삼계탕으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건데 닭도 그렇고 사실 이제 훨씬 오래 살 수 있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사람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걸 실제로 내가 근데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다. 사료값하고 채산성이 없으면 키울 수가 없거든요. 내가 뭐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2,000마리, 3,000마리 키우는데 사료값이 그러면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또 키우는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건 또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알리바바에서 하는 사례를 소개했는데 얼마 전에 2월 달에 신문 보니까 이제 중국 화웨이에서도 뭐 이제 돼지 키운다 해가지고 뭐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화웨이가 미국 수출길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힘들어지고 하니까 이제 뭐 양돈으로 뭐 이제 개척을 한다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굴지 기업들이 돼지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어요. 엄청 큰 시장이니까. 뭐 세계 시장 절반을 갖고 있으니까 자국 시장만 노리고서 해도 뭐 충분히 이제 큰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용 로봇인데 이건 프로젝트 핸드프리 뭐 헥타르에서 이거 이제 영국에 있는 어떤 뭐 그렇게 유명한 대학이 아닌데 그쪽 대학에서 이 자동 그 자율주행 그런 이제 그 트랙터를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 자율주행 트랙터인데 이게 이제 무인 비행기로 이제 작물을 심고 중간에 이제 정밀 측정을 통해서 적정량의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사용해서 완전히 사람이 이제 손이 전혀 가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작물 수확까지 가능하게 하는 여기 나와 있는 여기를 검색하면 그대로 이 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핸드프리 헥타르. 핸드프리니까 손 안 대고 사이트 하는 그런 모양인데 상당히 여기 뭐 보면 동영상들도 이제 잘 나와 있고 그런데 보면 이것도 상당히 좀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건 혁신적인 기술로 외국에도 좀 많이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트랙터로 그냥 쭉 가가지고 사람 없이 되는 모습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하여튼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말이 또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정밀 측정을 통해서 적정량의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한다 그러는데 사실 농사 지을 때 농약하고 비료가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재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정밀하게 분석을 하게 되면 이걸 확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효과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게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이런 로봇 설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사실 비용 투자가 엄청난데 이거를 투자해가지고 과연 할 만한가? 그러니까 아무리 신기술이 나와도 저도 이제 유리온실 같은 거 이제 큰 규모로 하고 있는 농업인들 젊은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야 이런 거 적용하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말들이 이제 그런 말을 건네보면 근데 그거 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데 내가 그럼 그거로 수익이 그만큼 늘어나는가? 그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농업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게 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드론의 경우도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 일본에서 열린 이제 전시회 가운데 드론 부분이 있었는데 드론 전시한 영역이 한 70% 정도가 농업 응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왜냐면 이게 사람 사는 데도 함부로 띄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못 띄우는 데들이 많고 그런데 중국이 드론 산업이 발전한 게 아무 데서나 띄울 수 있어서 뭐 발전했다라고 누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게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드론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 농업 공간 같은 데서는 사실 뭐 띄우는 게 뭐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데서 좀 자유로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농지 분석이라든가 뭐 토양 전체 이제 분석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물 같은 거 이제 뿌려주는 거, 이리게이션 매니지먼트 이제 물 같은 거 뿌려주는 거 이제 관리하는 거, 물을 직접 뭐 드론에서 뿌려주는 건 이제 채선성이 없고, 근데 농약이라든가 이런 거 살포하는 거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이제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축들 관리하는 거, 가축들 이동 관리라든가 뭐 그런 것도 이제 드론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인문적인 성격으로 4차 산업혁명과 이제 농업 그런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소개했고요. 그러면 스마트팜이란 뭔가 뭐 뒤에서도 약간 정의가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 기존의 농산업에다가 우리 이제 여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스마트파밍이다. 요거는 이제 농진청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정의한 정의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정의라 뭐 이건 이제 그대로 인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스마트파밍의 영역을 뭐 더 나눌 수도 있는데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많이 나눠요. 스마트 원예, 스마트 노지, 스마트 축산, 그 다음에 스마트 유통. 뒤에서 간단한 각 가지별로 이제 그림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스마트 원예는 우리가 비닐하우스라든가 유리온실에 적용되는 걸 의미해요. 뭐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수직농장, 식물공장 같은 경우도 스마트 원예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원예는 요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뭔가 통제된 환경에서 재배를 하는 거죠. 통제된 환경.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그냥 일반 농지 같으면 벌레들이니 뭐 이리저리 올 수도 있고 바람 부는데도 영향받고 이럴 텐데 비닐하우스라든가 유리온실 안에 있으면 영향을 덜 받겠죠. 그럼 벌레들도
그 비닐하우스 내는데 안으로도 들어오긴 하지만 거의 들어올 확률이 뭐 10분의 1도 안 되죠. 훨씬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통제된 환경이라 이 시설 원예라는데 이제 적용한 게 이제 스마트 원예인데, 우리가 이제 시설 원예라 그러면 시설을 갖춰놓고서 이제 이 작물을 재배한다 그래서 시설 원예라고 농업적 필드에서는 부르는데, 영어로는 그래서 시설 원예하면 뭐 헐티컬처가 이제 원예니까 뭐 시설 뭐 이퀴먼트라든가 뭐 디바이스 뭐 이런 거 쓰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프로텍티드 헐티컬처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호된 어떤 이제 그 제약된 환경에서 이제 재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많은 수확 그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수확량이 이제 많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이라든가 자동 제어라든가 원격 제어 같은 것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팜 시범 사업할 때 처음에는 거의 이쪽으로 집중이 됐었어요. 비닐하우스에다 이제 그 첨단 설비들을 집어넣는 그런 거로 이제 집중이 됐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진 게 스마트 축산. 축산의 경우는 일단 그 지금 규모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냄새도 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조금씩 여기저기 이렇게 키우는 거 허락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규모화돼서 여기 그 키우는 공간도 이제 좀 일정해야 되고, 특히 이제 그 최근에는 하여튼 그 사람들이 이제 항의하게 되면 이거 뭐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민원이 소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키우는 지역도 이제 한정되고 그러는데, 그리고 한번 허가를 받으면 뭐 거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설비들을 통해서 얘네들을 이제 많이 키울 수밖에 없죠. 한정된 지역에서. 그래서 스마트 축사하는 경우도 이제 그 여러 설비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그 가축들을 최적의 환경에서 키우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많이 관심들 갖고 있는 게 또 스마트 노지입니다. 스마트 노지는 그냥 일반 우리 이제 밭이라든가 논을 의미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도 스마트한 게 이제 좀 들어가자. 스마트한 걸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그 일반 노지에도 뭐 작년에 뭐 사과 키우는데도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도 얘네들이 이제 물을 적정량이라든가 아니면 농약을 이제 적정량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그걸 예측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뭐 물 그냥 주고 이러는데, 여기다 센서라든가 이런 걸 놓고서 아 이게 얘가 이제 지금 건조하다. 땅이 건조하다면 그 뭐 주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땅에 있는 뭐 그 여러 농도들을 측정해서 아 지금 얘한테는 이제 좀 비료라든가 이런 걸 줘야 된다. 그런 걸 이제 판단을 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게 됨으로써 이제 그 과수라든가 엽채류라든가 이런 걸 키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어서 이제 스마트 노지도 많은 이제 관심들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원예 면적보다 그 노지 면적이 훨씬 넓을 수밖에 없거든요. 산이라든가 들이라든가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또 어떻게 보면 노지에서 키울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채산성이 없는데 그냥 온실에서 키우는 거는 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경우 이제 노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은 이쪽이 아주 상당히 발전해 있죠. 미국은 일단 넓으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좁아가지고 이게 뭐 트랙터, 자율주행 트랙터가 막 다니면서 휘젓고 다닐 때 이게 좀 힘들어요. 미국 애들은 그냥 가보면 그냥 나무들도 널쩍널쩍하게 심어놓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예 자동화해서 할 수 있게끔 재배 공간을 그렇게 갖춰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화되기가 쉬운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개별 이제 경지 면적이 워낙 이제 작다 보니까, 그리고 경지도 좀 이제 들쑥날쑥하고 해서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만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이제 최근에 하여튼 젊은 농가들은 보면 어떻게 하면 더 이제 재배를 잘하는가 그런 걸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냥 일반 재배하는 거하고 스마트 노지에서 뭐 같은 사과를 재배해도 스마트 노지에서는 이제 거기에 적합한 품종으로 재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일반 똑같은 걸 가지고 재배하는 건 아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유통의 경우는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비자들이 그 믿을 수 있으면 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이제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래도 좀 계속 이제 의심을 갖게 되는데, 이 이력 추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끔 생산자서부터 이제 소비자 단계까지, 유럽이 이런 걸 이런 추적을 예전에 잘해가지고 어디 사람들이 먹고 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어느 슈퍼에서 샀다 그러면 그 슈퍼에서 산 그 물건은 이제 재배자까지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오는 걸 이제 차단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쪽에서 뭐 어떤 안 좋은 게 들어갔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